한국에 기회가 온 거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2026년에도 K방산은 더 성장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왜 못하느냐, 그거를. 러우 전쟁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푸틴의 3단계 전쟁 경제는 현재 어느 단계이며 한계에 좀 도달했을까요?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를 크게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토 내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러시아 영토는 전쟁에 크게 휘말리지 않았어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을 해가지고 러시아 내 정유시설 같은 거를 폭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 시설은 그게 전쟁의 대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나라의 경제는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충격이에요. 와,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냥 충격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그 나라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 자본들 떠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러시아도 그런 단계를 거쳤죠. 네. 잠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도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전쟁은 밖에서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나면 경제가 부흥을 합니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징집을 하죠. 네. 그들에게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거기다가 군수공장들, 일반 민수공장들도 군수용모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뭔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걸 다 사주죠.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득도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GDP 성장률도 막 4%, 5% 막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거 한 3년 거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민수산업을 방위산업 이쪽으로 뭐 다 전환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외국에서 뭔가 다 원료도 수입하고 부품도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떨어져서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3단계로 들어가는데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단계로 지금 러시아가 접어든 거 아니냐. 3단계로. 그런 진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요. 당장 눈에 띄는 문제가 뭐냐면 이 물가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돈은 많이 풀리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 올라가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준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다가 가세를 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석유 정제 시설들을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으로 팔 수 있는 석유 가스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년쯤에는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하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져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총력을 다해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못 살게 굴겠죠.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의 게임인 그런 상태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저 먼저 K방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주국방이랑 K방산의 시작이 1970년대 번개작전과 이중용도 전략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K방산이 지금처럼 성공하게 된 핵심 DNA는 뭘까요? K방산이 작가님께서 이제 이중용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겠다. 우리가 무기를 스스로 생산해야겠다. 그 전까지는 다 미제 무기들, 2차 대전 때 또 한국 전쟁 때 쓰던 그 무기들을 물려받아서 썼거든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막 그 도발을 하고 청와대까지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무기 공장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어요. 1970년 그때. 그래서
경제부총리한테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 4대 핵 공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핵심 공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조선소, 중기계, 또 철강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무기용 공장을 만들려고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걸 하자면 돈이 드니까 외국에서 차관도 들어오고 돈도 좀 빌려다가 이거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외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려면 용도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기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거기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상공부 차관 보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합니다. 무기만 만드는 공장을 하면 그건 돈을 구할 수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용도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기를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그래서 똑같은 공장을 양쪽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들면 외국에서 돈도 빌려올 수 있고 무기 만드는 거 표시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갑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딱 받아들여요. 현장에서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을 경제수석, 제2경제수석이야 당신은. 그래서 거기에 딱 맡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중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옥포조선소니 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니 이런 데 보면 거기 견학을 가보면 우리가 견학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 상선 만드는 데인데 우리가 못 들어간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구역이 거기 이제 그 잠수함 만들고 뭐 군함 만들고 이런 데들이거든요. 같은 조선소 안에 그렇게 있어요. 이중용도인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8대2로 하는 거예요. 일반 상업용 제품 80%, 무기 20%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게 돈이 별로 안 남는 사업이잖아요. 네. 일반 중화공업은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걸 가지고. 근데 이 무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수요자가 군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미국 기술. 미국이 기술 안 주면 뭐 저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가져온 기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그 당사자국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기술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남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에 기회가 온 거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예. 또 중동 전쟁,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왜 못하느냐 그거를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나라들마다 다 군대를 줄여버렸습니다. 국방비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왜? 아니 미국이나 이런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한테 덤빌 나라가 없는 겁니다. 소련과 공산권 국가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 같은 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군대에다가 돈을 넣을 이유도 없는 거고 군대는 줄여야 될 대상인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복지에 쓰고 교육에 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무기를 생산해서 군대에 공급하던 그 방산업체들, 미국,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뭐 쪽박을 차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소. 극단적인 축소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한 30년 넘게 그게 지속됐는데 한국은 계속 그 방산을 유지한 겁니다. 그렇죠. 이중용도였던 데다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걸 계속 한 나라가 한국, 중국, 이스라엘, 터키 요 정도의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뜨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나토나 미국 이 입장에서는 중국을 배제해야 되니까 네. 중국을 배제하고 난 상황에서는 특히 이 재래식 무기, 탱크, 자주포, 또 군함 뭐 이런 2차 대전 때부터 있었던 무기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보면.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지금 가성비로 최고인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 시도하면 미국과 갈등도 빚었었는데 현재 북핵 위기 속에서 한국이 자주국방과 핵 무장 없이 가능할까요? 저는 한국이 원자탄을 가지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가능할 수 있죠. 네. 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북한처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경제 제재를. 예.
북한은 뭐 그렇게 당해도 원래 그런 나라니까 뭐 크게 당할 것이 더 없는 거죠.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시도를 하고 뭔가를 추진하면, 그리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이란처럼 될 거예요. 미국이 이란 가서 폭격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에 대해서 중국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저는 분명히 폭격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이 그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왜? 미국도 그래, 너희도 그랬잖아. 저는 그래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기임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고 한국인들도 저는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와 미국, 한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잠수함 쪽에서 뭐 큰 걸 얻지 않았나요? 그거는 핵무기가 아니고요. 네. 핵 추진 잠수함인데 이름이 핵이어서 그렇지 원자로예요. 원자로로 추진하는 잠수함인 거죠. 지금은 디젤 가지고 그 스크류를 돌리는데 디젤 엔진으로 그거를 그 조그만 원자력 발전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잠수함 안에다가 그걸 가지고 스크류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핵폭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핵이어서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조그만 원자력 발전기, 원자력 증기 발생기를 잠수함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잠수함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그게 디젤 엔진하고 다른 이유는 이거는 그 원료를 새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물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예, 물에 몇 달씩 그냥 계속 잠겨 있을 수 있고, 또 이론적으로 하면 뭐 영원히도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람이 못 견디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승조원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물속에서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앞바다에 가서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거고 중국 베이징 앞바다에 가서도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 그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언제 뭘 와서 할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용도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핵무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이 방위인가요? 비용인가요? 저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한국을 지키는 거라면 저는 비용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대비책, 그거에 대한 방벽이라면 주한미군이, 그러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요, 주한미군이.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한국에다가 돈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국에다가 기지 사용료 또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용도, 그런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은 그런 용도로 주한미군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라든가 보수층의 상당 부분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을 막는 용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막는 거는 한국 너희들 일이야.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해 준 것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 막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다만 핵폭탄으로 보호해 주는 거는 그거는 미국이 해줄게. 여기까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사실은 뭐 미국 본토가 위협을 당하면 정말 그렇게 해줄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원자탄으로 보호해 주는 거는 미국이 해줄게. 하지만 나머지 재래식 전투, 이거는 너희들이 돈도 많고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군사력도 세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너희들 힘으로 해야지. 핵 추진 잠수함 하겠다 하면 내가 기술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럼 2026년에도 K방사는 더 성장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당분간은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도 우리 일반 주력 산업들이 다 마찬가지듯이 낡은 산업들이에요. 2차 대전 때의 기술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개선하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게. 중국이 다 따라왔잖아요. 소련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한국처럼 이 수준에 금방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베트남, 폴란드, 동유럽에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또 터키, 이런 나라들요. 그러니까 이 방산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단계로 제일 지금 많이 파격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다.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반도체 방위 산업의 역사를 모두 강조하시던데 두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한국 특유의 성공 방정식은 뭘까요? 저는 배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박이죠. 될 법하지 않은 거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그걸 이루었어요. 한국이 1980년대 그야말로 일본이 반도체 D램을 가지고 승승장구를 할 때 한국이 그때 반도체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이 한국에다가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팅이었죠.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운 좋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겹쳐졌어요. 뭐냐?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도와줬단 말이죠. 한국의 반도체를 일본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운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냥 밤새 가면서 한국의 엔지니어들 밤새 가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 정부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은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을 해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된 겁니다만은 될 법한 일이 아니었다 이게. 그런데 됐어요. 그리고 특히 90년대 말 2000년대 이 무렵에 소위 IT 버블 터지고 이럴 때에도 어마어마한 베팅을 하거든요. 한국이. 뭐냐? 치킨 게임을 한 겁니다. 치킨 게임.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투자하게 되면 다 망해. 자, 이런 상황에서 과잉 생산으로 다 망하게 되는 생산. 근데 누군가 하나가 처음에 화끈하게 과잉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장을 떠나든지 아니면 같이 투자해서 같이 맞붙든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먼저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대만의 D램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다 물러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이 된 겁니다. 엄청난 배팅을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연속되어 왔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말에는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한국 산업이. AI라고 봐요. 네. 저는 AI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가 같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돈을 대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부가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능한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조를 잡아줘야 됩니다. 노조가 참아주든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을 받는데 지금 갓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엄청난 실력자야. 또는 뭐 미국에 있는데 엄청난 실력자야. 그러면 이 사람을 1000억을 주고 데려온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조가 참아주든지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한국 문화 특수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난리 나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직원 몇 명 인건비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CEO가 받는 급여 그 공개되잖아요. 네. 100억 넘게 어려워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 또는 구글 이런 데 CEO들을 보세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대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인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렇죠. 내가 받는 보수와 미국 가면 아니 아이들 미국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수도 파격적이면 당연히 가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과 이제 올해는 마지막 촬영일 텐데 또 이제 내년에 뵐 텐데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제가 몇 번 뵀던가요? 한 3-4번 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부족하나마 제 지식을 조금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과는 2026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정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